지금부터 비지도 학습 1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기 김은희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 보이시는 화면과 같고요. 이제 이 순서대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ntro to Unsupervised Learning 파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비지도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뒤에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머신러닝은 보이시는 표처럼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지도학습에 대해서는 회귀, 분류가 있는데 저번 시간까지 서부터 벡터 머신이랑 그리고 회귀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다른 12기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부터는 비지도학습 파트 1과 2로 나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연관, 차원 축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이 데이터셋의 라벨 지정 여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라벨을 먼저 알려준 후에 학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비지도학습은 이 라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는 점이 두 학습의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뉘어졌을 때 이런 이선형 결과와 연속형 결과를 두고 이렇게 여러 기법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볼 것은 비지도학습 파트에서 클러스터링과 차원 축소 파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오늘은 차원 축소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지도 학습이란 데이터에 대한 라벨, 즉 정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 방법인데요. 데이터 내에 숨겨진 특징이나 구도를 발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라벨 또는 타겟이 없기 때문에 이 주어진 데이터셋의 피처나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데이터의 구성을 스스로 알아낸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지도 학습을 통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오르가나이징 하거나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거나 시각화 등을 진행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전처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크게 차원 축소와 클러스터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차원 축소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이고 클러스터링 파트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 비지도 학습 파트 2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선형적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들과 비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차원 축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원 축소 중에서도 이 차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원의 수는 변수의 수라고도 할 수 있고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의 열의 수, 그리고 특성의 수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차원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변수의 수를 줄인다는 것이고 이렇게 차원을 축소해서 새로운 저차원 데이터셋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왼쪽의 표를 보셨을 때 이 동물에 대한 특성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는 이 주요 서식지라는 변수 한 개가 있기 때문에 1차원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동물에 대한 특성이 다리의 개수, 귀의 유무, 그리고 꼬리의 유무 등등 여러 개, n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n차원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차원 축소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오른쪽 표에 있는 것처럼 n차원 데이터를 차원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할 때 주로 차원 축소를 해야 하는 주요한 문제로는 고차원 데이터, 다차원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차원 데이터에 대한 문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차원의 저주라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다중공순성, 세 번째는 시각화 문제입니다. 먼저 차원의 저주 파트에서 제가 크게 비용, 성능, 과적합 측면으로 문제를 세 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비용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그리고 자원, 용량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차원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훈련 샘플이 동물 개체가 존재하고 훈련 샘플의 특성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데 여러 비용을 적용해서 오른쪽처럼 샘플의 특성을 한 4가지로 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능, 설명력 측면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차원이 증가하게 된다면 가끔 가다가 이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져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바로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런 관측치의 개수보다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측치의 개수는 대략 100개 정도 존재하는데 변수는 6,000개 정도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변수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차원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차원이 증가하게 된다면 개별 차원 내에서 학습할 데이터의 수가 적어지는 스펄스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차원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까지 보시면 첫 번째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10이라고 데이터의 공간을 10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3개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10이라는 공간 안에 데이터가 1개가 존재하게 되죠. 차원이 증가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차원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 10이라는 공간 안에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이 데이터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과적합 측면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 또한 차원의 저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데이터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 수집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추가적인 데이터의 수집 없이 적은 데이터로만 이 공간을 표현할 경우에는 이 특정 공간에만 데이터가 과적합되는 오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과적합 부분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원의 저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다중 공손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중 공손성이란 어떤 독립 변수가 있고 다른 독립 변수들이 있을 때 서로가 선형 독립이 아닌 경우, 즉 선형 동속인 경우에 발생하는 성질인데요. 선형 독립이 아닌 경우를 쉽게 말씀드리면 각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서로 독립이 아니라 강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선형 독립이란 또 무엇인가 하면 모든 벡터가 있을 때 자신인 A 벡터가 하나 있을 때 그 자신을 뺀 나머지 벡터들로 자신 그 A 벡터를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다중 공손성의 문제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 변수들이 선형 독립이 아닌 경우가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 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즉 선형 동성의 경우가 왜 그래서 문제인 건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보면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분석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때 종속 변수를 학점이라고 하고 x1이라는 설명 변수 하나를 혈중 알코올 농도 그리고 두 번째 독립 변수를 일평균 음주량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일평균 음주량이 높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두 부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일평균 음주량이 학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을 혈중 알코올 농도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두 변수가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성이 있을 때에 데이터 분석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표준 오차가 증가하거나 그리고 변수에 대한 회귀 계수의 신뢰도가 감소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 공손성을 해결하는 차원 축소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PCA, 주성분 분석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어떻게 다중 공손성을 해결하나 하면 보시면 주성분인 PC1과 PC2를 고르는 과정에서 두 변수가 직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변수가 직교하는 경우에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0이 되므로 이 전까지
다중 공소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던 두 변수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중 공소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각화 문제인데요. 인간이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은 3차원 데이터입니다. 즉, 3개의 변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보다 더 큰 다차원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인간이 눈으로 한 번에 보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이러한 다차원의 데이터를 차원 축소를 통해서 인간이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원 축소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원 축소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차원 축소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원 축소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eature selection, 이제 피처를 선택하는 거죠. 소수의 변수만을 데이터 분석에 알맞게 선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feature extraction인데 이거는 변수의 변환이나 통합 같은 여러 조작 등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볼 부분은 셀렉션보다는 익스트랙션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차원 축소에 대한 여러 기법을 알아볼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디도학습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비지도학습 부분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차원 축소 파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ADA와 KFDA 이 두 가지 기법은 지도학습 기법이라는 것을 아신 후에 쭉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 축소 기법들이 선형적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들 그리고 비선형적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들로 나뉘어져서 먼저 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PCA,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CA의 의미는 여러 변수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이를 대표하는 주성분을 추출해서 이를 이용한 후에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여러 고차원 데이터 집합이 주어졌을 때 원래 고차원 데이터와 가장 비슷하면서 더 낮은 차원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C의 핵심에 대해서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점을 원래 데이터라고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데이터를 이 기울어져 있는 축에 프로젝션 한다고 했을 때 각각 노란색 점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요. 이 노란색 점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그 데이터 간의 거리가 서로 멀고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즉 분산이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점들을 축에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몰려 있고 분산이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때 저희는 이 PCA의 되게 핵심이 데이터셋이 데이터셋을 사용한 데이터가 가장 높은 분산을 가지는 데이터의 축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축을 기준으로 차원을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축이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산이 큰 데이터의 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분산이 큰 것을 찾아야 하냐면은 이 분산이 크다는 것은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차원을 축소할 때 정보의 손실은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산이 큰 데이터의 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PCA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CA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들을 내적시켜서 차원을 낮출 때에 그럼 어떤 벡터의 데이터들을 내적시켜야 원래의 데이터 구조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을까가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내적할 벡터 또는 축을 찾을 때 데이터 분포의 중심축으로 하는 벡터를 찾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해결책으로는 이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주는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분산 행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공분산이란 두 확률 변수의 선형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두 변수가 얼마나 같이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리고 고유 벡터는 어떤 선형 변환을 취했을 때
이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크기만 변하는 벡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고 아래 공분산 행렬을 보시면 오른쪽이 공분산 행렬의 예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변수에 대해서 분산값과 공분산 값을 나타내는 대칭이면서 정사각 행렬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의 행렬을 보시면 지금 3이 x축에 대한 분산값이고 4가 y축 방향으로 퍼진 정도, y축에 대한 분산값입니다. 그리고 2가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2가 x와 y축으로 함께 퍼진 정도, 공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분산 행렬은 항상 고유 벡터를 직교 행렬로 가지면서 고유 값을 정방 행렬로 대각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가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벡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PCA에서 이 고유 벡터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공분산 행렬을 고유값 분해한다는 그 수식을 좀 더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AV는 람다 V라는 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이 A가 n 곱하기 n이자 대칭 행렬이고요. 그리고 V가 행렬 A의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 그리고 람다는 행렬 A의 고유 값입니다. 이러한 값들을 이 왼쪽에 있는 V의 벡터를 오른쪽으로 역행렬을 취했을 때 오른쪽처럼 행렬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V1이 가장 분산이 큰 방향을 가진 고유 벡터이고 V2가 V1의 수직이면서 V1 다음으로 가장 분산이 큰 방향을 가진 고유 벡터입니다. 결국 내용을 정리하자면 입력 데이터를 공분산 행렬 A로 표현을 했을 때 고유 벡터, 고유 값으로 분해될 수 있으면서 이러한 분해된 고유 벡터를 이용했을 때 입력 데이터를 선형 변환하는 방식이 PC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왜 고유 벡터를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PCA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 뭐냐면 분산이 가장 넓은 축을 찾는 것이고 그 축이 바로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다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넘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피처들의 평균을 0으로 가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공분산 행렬에서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찾는 것이 데이터의 주성분을 찾는 것이다. 즉 데이터의 축을 찾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가 이 행렬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지를 나타내서 어떤 방향으로 분산이 가장 큰지 알 수 있고요. 이 고유 값으로는 고유 벡터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벡터 공간이 늘려지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고유 값이 큰 순서대로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 V1과 V2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정렬하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주성분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피처들의 평균을 0으로 가정했다는 것인데 이 평균들이 항상 0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피처들의 평균 값을 빼줘서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즉 정규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제 x에서 x바를 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거를 데이터 센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행렬 x로 표현되고 그리고 x바가 각 변수의 평균 값일 때 공분산 행렬 c를 아래의 수식처럼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링을 거친 후에 이런 데이터 분포의 중심을 중심축으로 하는 벡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분산 행렬이 어떤 식으로 실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지 그리고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행렬이란 즉 선형 변환인데요. 즉 어떤 벡터 공간을 다른 벡터 공간으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3, 2, 2, 4 값을 갖는 공분산 행렬이 있다면 이 왼쪽의 데이터에 이 공분산 행렬을 적용을 했을 때 오른쪽처럼 선형 변환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CA의 전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링이라고 말씀드렸던 각 변수들의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들의 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축을 정하는데요.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 원인 축이 가장 데이터들의 분산을 크게 만드는 첫 번째 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두 번째 과정에서 찾은 이 원인 축과 수직이면서 그 다음으로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찾으면 이 원과 수직인 여러 축들 중에 이 2라는 축이 가장 분산이 큰 축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본 데이터의 차원의 수만큼 새로운 축을 찾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E3까지 나와 있지만 이 차원의 수만큼 더 여러 개의 축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픽의 그 차원의 수만큼의 축을 찾은 다음에 분산이 작은 변수는 설명력이 낮기 때문에 제거합니다. 이때 축의 개수를 정하고 주성분 수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주성분 수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엘보우 메소드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과정으로 보시면 이 스크리플랏에서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을 엘보우라고 하는데요. 지금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2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성분 수를 2로 해서 그 이후의 주성분들을 다 제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기준으로는 전체 데이터의 분산 내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성분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X 값을 보시면 이게 주성분 요소이고 Y축이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네네. 왼쪽 그래프에서 3번의 내용과 좀 더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고유값이 1보다 큰 주성분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지금 Y축의 1값이 지금 고유값이고요. 이것보다 지금 큰 주성분이 그 X축에서 보셨을 때 이 값인 것을 아실 수가 있어서 2까지의 주성분을 자르면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번의 내용과 오른쪽 그래프를 같이 설명드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Y축이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비율 중에 지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0.2인 Y축 데이터를 보실 때 그거의 이상을 설명하는 주성분이 지금 2인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성분 2까지 자르고 그 이후는 제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PCA를 요약을 드리면 이 PCA는 비지도 학습의 선형적 특성 추출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프로젝션한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화하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이라는 것, 그리고 공부산 행렬의 고유 벡터로 데이터를 선형 변환을 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DA인데요. 이 기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지도 학습의 계열인 기법이 아니라 지도 학습의 계열인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데이터를 하나의 직선에 프로젝션 시킨 이후에 이 프로젝션된 데이터들이 잘 구분이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법인데요. 이 구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내 분산이 최소가 되게 하고 또한 클래스 간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해서 그렇게 최대가 되게 하는 벡터를 찾아서 데이터 포인트들을 투영하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영을 통해서 가능한 한 각각의 클래스가 멀리 떨어지도록 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구분이 잘 되도록 하는 기법이고요. 서포터 벡터 머신 같은 다른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차원을 축소시키는 데 사용하면 좋은 기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LDA 차원 축소 기법에서는 특정 공간상의 클래스 분리를 최대화하는 축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최대화하는 축을 찾기 위해서는 클래스 간 분산, 요약해서 SB라고 하고요. 클래스 내 분산을 SW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클래스 분리를 최대화하는 축을 찾습니다. LDA의 벡터를 찾을 때 이 벡터가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지금 초록색 클래스의 초록색 클래스의 데이터들과 빨간색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때 빨간색의 데이터와 그리고 초록색인 데이터의 거리는 최대가 되게 한다. 즉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 간의 거리의 합이 이제 거리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도록 하는 벡터인 거죠. 클래스 간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하는 벡터인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초록색인 데이터들은 그들의 클래스 내에서 가장 뭉쳐 있어야 하고 빨간색 데이터 또한 그들의 클래스 내에서 가장 뭉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이 각각의 클래스 내의 분산들이 최소가 되게 하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벡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SV와 SW의 비율을 설명하는 식을 Fisher's Discriminant Ratio라고 부르는데요. 이 식이 클래스 간 클래스 내 분산의 비율로 정의된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 간 분산인 이제 분자의 값을 보시면 각 클래스의 평균 벡터인 m과 전체 데이터의 평균 벡터인 mi의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뒤에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 ni를 가중치로 곱해서 모든 클래스에 더한 값이 sb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스 내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각 클래스 내에서 각 데이터인 xt와 각 클래스의 평균 벡터인 mi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뒤에 모든 클래스와 데이터에 대해서 더한 값이 sw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값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를 보시면 먼저 이 JW식이 지금 왼쪽에 박스로 쳐져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S1 제곱 플러스 S2 제곱의 를 분모로 하고 M1 마이너스 M2의 제곱을 분자로 갖는 값을 결과값으로 가지는데요. 이 값은 아래의 식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클래스 내의 평균을 계산한 M1과 M2가 있고 그리고 클래스 간 분산을 설명한 식이 있는데요. SB가 있는데요. 이 식은 먼저 보시면은 지금 최종인 분자 값이 M1-M2의 제곱으로 나타나는데 이 SB 값이 원래 이런 식으로 왜 변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이제 2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 내적 인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M1-M2 그리고 M1-M2의 T인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SB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이후에 W의 T인 식으로 좀 더 변환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WT, SB, W인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분자의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모의 식을 보시면 클래스 내 분산에 대한 값인데요. 먼저 이 S1 제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때 SW가 S1 플러스 S2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S1인 식만 나와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식을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WT, SW의 W인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장 목표하고자 한 게 이 목적 함수, 이 클래스 간 분산 분의 클래스 간 분산 분의 분산을 나눈 클래스 간 분산을 클래스 내 분산의 비율로 정의된 식을 최대화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는데요. 이 목적 함수인 JW를 최대화하는 W를 찾자. 근데 이 W를 찾기 위해서는 이 목적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0인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두 가지 식을 미분했을 때는 이런 핑크색과 파란색인 값이 나오게 되고 밑으로는 이 목적 함수를 미분했을 때의 식입니다. 이게 0인 지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고 이 분모의 식은 이제 무시를 하면 되겠고 이 분자의 식이 0이 되어야 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두 식이 같아야 한다라고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게 지금 괄호친 부분이 행렬 간의 계산 부분인데요. 먼저 보시면 이 WT인 행렬의 차원이 1 곱하기 이제 D이고 D 차원이고 SW가 D 곱하기 D
그리고 W가 D 곱하기 1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의 행렬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1 곱하기 1인 차원이 되어서 스칼라 값으로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값을 나눠주게 되면 람다라는 값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네모칸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식이 굉장히 어떤 식과 닮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지은님. 네, 맞습니다. 이제 AX는 람다 X 꼴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꼴로 최종적인 식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새로운 행렬인 A인 이 행렬에 대해서 고유 벡터인 W 그리고 A의 고유 값인 람다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나중에 PCA의 기법에서 이 LDA 기법 내에서 이 W인 고유 벡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비율인 값을 최대화하는 W인 고유 벡터를 찾게 되었고 이러한 고유 벡터를 찾아냄으로써 클래스 간 분리를 극대화하는 선형 분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PCA 기법과 LDA 기법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PCA와 LDA의 공통점으로 보자면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에 프로젝션 한다는 점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행렬을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분해해서 새로운 저차원 특성 공간을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보시면 PCA는 먼저 비지도 학습 계열의 차원 축소 방법이었죠. 그리고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로 해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DA의 차이점으로는 PCA와 달리 지도학습 계열의 차원 축소 기법이고요. PCA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로 하였지만 LDA에서는 클래스 간 분산을 최대로 하지만 클래스 내 분산은 최소로 해서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하는 축을 찾는다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의 선으로 투영한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들의 클래스 라벨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 LDA의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형적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으로는 MDS를 볼 수가 있는데요. MDS도 PCA와 같이 비지도 학습 계열의 선형 추출 방식입니다. 선형적 특성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법은 데이터 간 거리를 최대한 보존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이 D차원 공간상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각 데이터 간의 거리가 축소를 했을 때 저차원 공간상에서도 최대한 보존되도록 하는 벡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순서형이나 범주형 같은 논메릭 형식의 변수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MDS를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요. 이걸 봤을 때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두 데이터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각각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런 점들이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이 비슷한 데이터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인 데이터들은 그들끼리 데이터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DS와 PCA의 기법을 좀 더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공통점으로는 비지도 학습 계열의 차원 축소 방법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차이점으로는 PCA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많이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MDS는 이 분산을 최대화하는 것보단 데이터 사이의 실제 거리를 최대한 많이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변동성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차원 축소를 하고 싶다면 PCA가 적합하고 데이터 간의 상대적 거리와 실제 유사성을 기반으로 시각화를 하고 싶다면 MDS가 적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선형적 특성을 추출하는 차원 축소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비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러한 비선형적인 구조의 데이터가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선형적 구도가 아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PCA, 주성분 분석으로 선형 변환을 했을 때 그 오른쪽의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원래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스위스 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롤케이크 형태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실제 데이터는 되게 꼬불꼬불하게 생겨서 A부터 E까지의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런 유클리디안 거리로 측정한 그런 데이터의 모습들 그리고 지오덱스로 측정한 이런 데이터들의 모습이 실제의 데이터의 거리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앞에서 봤던 이 스위스 롤 형태의 데이터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여기 그림에 A 지점과 B 지점이 있죠. 근데 이 A서부터의 B 지점을 유클리디안 거리로 측정을 했을 때 이 거리가 실제 거리와는 가깝다고 볼 수가 없고 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그 오른쪽에 이 롤케이크의 데이터를 펼쳤을 때 이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실제 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어려운 이유가 차원의 저주의 문제와도 관련돼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매니폴드 러닝 기법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데이터의 공간 자체를 점차 이해해 나가면서 이것을 더 잘 표현하는 공간에 적용시켜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매니폴드로 학습된 모델의 레이턴트 벡터는 차원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스위스 롤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롤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후에는 평면으로 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고차원 데이터를 공간에 아무렇게나 뿌리면 이런 샘플들이 잘 아우르는 서브스페이스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에서도 잘 표현하는 공간인 매니폴드를 찾아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게 매니폴드 러닝입니다. 이 매니폴드 러닝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왼쪽의 롤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매니폴드 러닝의 한 형태인 아이소맵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평면의 형태로 잘 나타나면서도 원래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매니폴드 러닝이 아니라 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PCA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처럼 원래의 데이터의 형태는 잘 알아볼 수도 없고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선형적 특성 추출이 아닌 KPCA라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한 기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매니폴드 러닝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이 데이터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매니폴드, 즉 피처 스페이스를 찾았기 때문에 이 매니폴드의 좌표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트 피처가 좀 더 유사한 샘플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왼쪽을 보면은 학습이 잘 되어서 좋은 매니폴드를 찾았기 때문에 오른쪽의 형태처럼 각각 비슷한 클래스들끼리 데이터가 모여 있는 형태로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매니폴드는 오토 인코더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이 오토 인코더는 나중에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인풋으로 주어지는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의 데이터 매니폴드를 좀 더 잘 표현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낸다면 이거는 정보를 압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왼쪽의 그림으로부터 오른쪽 그림으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좀 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KPCA입니다. 이 KPCA는 PCA 기법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KPCA는 커널 PCA의 줄임말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 D차원 데이터를 D차원보다 좀 더 큰 D 플러스 알파 차원의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시킨 후에 PCA를 실시하는 기법입니다.
비선형적인 함수인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비선형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기술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원래 데이터가 파란색 고리 그리고 초록색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커널 PCA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아래의 그림처럼 파란색 점이 왼쪽에 있고 초록색 데이터들이 넓게 위아래로 퍼져 있는 실제 데이터가 고차원 공간에 잘 매핑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커널 PCA가 아니라 그냥 PCA를 적용하게 되면 그냥 원래 지금 보이는 데이터와 동일하게 선형 변환이 되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고차원 공간에 어떻게 매핑되는지 모른 채로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지금 파란색 데이터들과 빨간색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올바르게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하게 되면 3D 스캐터 플랫으로 나타냈을 때 빨간색 데이터들이 아래에 모여 있고 그 위로 되게 토기 모양으로 파란색 데이터들이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KPCA에서 쓰이는 커널 함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선형적인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데이터를 고차원에 매핑시키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저차원에서 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들을 고차원에서 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게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함수인데 이 아이디어는 서포터 벡터 머신과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차원을 n차원으로 매핑하는 매핑 함수에 대한 커널 K의 정의가 아래처럼 나타나 있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고차원에서 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직선이 저차원에서는 곡선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커널 함수를 적용을 할 때 커널 트릭이라는 것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커널 트릭은 고차원 매핑을 할 때 효율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고차원 공간에 매핑하게 되면 계산 비용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는 고차원 공간에 매핑하지 않지만 고차원 공간에서의 내적 결과를 계산하는 커널 트릭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아래의 수식처럼 두 벡터 x1과 x2의 고차원을 매핑한 후에 내적을 직접 계산을 해서 이 내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차원 공간에서의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FDA인데요. 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LDA의 확장된 기법입니다. LDA의 X를 좀 더 큰 차원으로 매핑하면서 확장한 방법이고요. 최적화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도 LDA와 동일합니다. LDA에서 최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함수가 클래스 간 분산을 클래스 내 분산으로 나눈 식이었잖아요. 이 식을 목적 함수로 동일하게 잡고 최적화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소맵입니다. 이 아이소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차원 스케일링인 MDS 그리고 주성분 분석인 PCA의 확장이면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을 결합한 방법론입니다. 이 두 방법론의 특징을 결합을 해서 모든 점 사이의 측지 거리를 유지하는 더 낮은 차원의 인베딩을 추구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의 측지선 거리, 즉 측지 거리는 두 측점 사이의 타원 체면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리인데요. 이건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 지금 두 가지의 점이 존재가 하는데요. 이 점들이 이런 타원체 겉면을 통해서 이렇게 거리를 잰 그런 거리를 측지 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클리디안 거리는 데이터 사이의 실제 거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오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펼쳐서 디스턴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맵 알고리즘은 두 데이터 간의 실제 특징을 반영하는 거리 정보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차원 축소 기법이고요. 이 기법은 거리의 정의만 다른 MDS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 MDS에서 정의한 데이터 객체 사이의 거리가 실제 매니폴드 상에서 도달 가능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D라는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재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이 아이소맵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KNN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K개의 이웃된 포인트들, 인접 포인트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들을 기반으로 가중치가 적용된 그래프를 형성하는데 이 가중치는 각각의 포인트들, 이제 원래 점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 여러 이웃들과 이어진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 포인트들과의 가중치이자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짧은 거리를 계산을 해서 geodex 디스턴스를 구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에서 구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이걸 최대한 보존하면서 저차원 공간으로 매핑한다는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 프로세스가 ABC까지가 이 아이소맵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LE인데요. 이 LLE는 설명을 드리면 비선형적인 개체도 이 로컬 상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고차원 상에서도 일부 부분에서는 선으로 이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프로세스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에서 지금 노란색 점이 XI 데이터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XI의 이웃들인 파란색 점들 XJ 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XJ들로 XI를 다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이 두 포인트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가중치 벡터 W를 만듭니다. 이 W 벡터는 차원을 축소했을 때에도 이 W 거리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저차원계의 좌표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중치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각 데이터 포인트 점에서 여기서 보시면 XI겠죠? 이 XI에서 K개의 이웃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중치 매트릭스를 만드는데요. 이 현재의 데이터인 XI부터 나머지 K개의 데이터들이 XJ인 점들이 있겠죠? 그 XJ인 점들과의 거리를 이제 계산한 후에 그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구해서 이 가중치에 대한 가중치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이때 적용돼야 하는 조건이 WIJ가 0이라는 것은 이 XJ가 XI의 이웃에 속하지 않았을 때 이 WXI라는 가중치 매트릭스 값은 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i에 대해서 이런 포메이션 한 값이 1이라는 것은 연결 가중치의 합이 1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정규화를 적용한 어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각각 가중치의 매트릭스의 값들이 원래는 되게 제각각에다가 이런 연결 가중치의 합을 1로 적용을 하게 되면 0.1, 0.2, 0.8 이런 식으로 가중치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어서 그 가중치들의 모든 합이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아래의 수식이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가중치 매트릭스인 WXI를 구하게 되고요. 이 WIJ가 세 번째 과정으로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 가중치는 최대한 그대로 고정시키면서 이걸 그대로 보장하는 다른 좌표계인 Y 차원들을 새롭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된 후의 점을 Y로 표현을 하고 또한 이런 차원 축소된 Y의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Y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중치와 벡터들이 선형대소의 방법으로 계산되긴 하지만 각 점들이 이웃 점들에게서만 재구축된다는 조건으로 인해서 비선형적인 인베딩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리니어가 아닌 논리니어 매핑으로 간주됩니다. 네, 이건 LLE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 왼쪽에 본 이 사진들은 점들은 PC를 적용한 기법이어서 프로젝션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LLE를 적용해서 좀 더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가까운 K의 이웃들끼리 모여서 되게 선들로 좀 이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좀 이웃된 애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SNE 기법인데 여기서 TSNE를 알기 전에 SNE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 SNE를 LLE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LLE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서 봤던 기법인데 이 기법의 경우에는 원래의 데이터 포인트를 복원할 수 있는 이웃 점들을 찾아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점들로 뭐 K를 5라고 했을 때 5개의 이웃들을 잡고 그 이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SNE 같은 경우에는 이웃을 찾을 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률적으로도 이 가까운 데이터 말고도 좀 더 멀리 있는 데이터까지 이웃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SNE의 개념으로는
고차원의 원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 X의 이웃 간의 거리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원리로는 이 고차원에서 I가 I인 점이 J인 점을 이웃으로 뽑을 확률 P가 저차원에서도 동일하게 그 확률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원리가 있고요. 이 SNE의 목적으로 P와 Q의 분포 차이가 최대한 작게끔 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 하나 빠뜨렸는데 이 저차원에서 I가 J를 이웃으로 뽑을 확률을 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와 Q의 분포 차이가 최대한 작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차원 축소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고차원 공간에서 뽑힌 확률인 P와 그리고 저차원 공간에서 선택될 확률인 Q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로는 이런 다이버전스라는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 학습을 진행할 때 그랜트 데센트 방식으로 YI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SNE는 결국엔 고차원과 저차원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이 두 확률 분포 사이의 K의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존재하는 크라우드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때 SNE가 존재하고 있는 확률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 즉 정규 분포입니다. 근데 이때 가우시안 분포는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해서 중앙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지는데요. 이걸 좀 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빨간색인 분포가 정규 분포이고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분포가 T 분포인데 꼬리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의 꼬리 부분에는 굉장히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데이터들이 가까운 건 더 가깝게 측정이 되고 먼 건 더 멀게 매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꼬리 부분이 좀 더 완만한 T 분포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데이터들이 더 잘 매핑될 수 있도록 하는 T 분포를 이용한 TSNE라고 저희가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NE는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라 가우시안 분포인 정규 분포가 아니라 T 분포로 사용하는 기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T 분포는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좀 더 두텁기 때문에 이러한 꼬리 부분이 더 두텁게 자유도 1로 적용을 해서 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또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수렴을 하게 되어서 이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를 이용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TSNE에서는 하나의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Perplexity라는 데이터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매개 변수이고요. 이 Perplexity가 좀 더 낮아지게 되면 가까운 점들이 이웃으로 선택될 확률이 커지고 먼 점들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복잡도를 나타내는 Perplexity가 크게 되면 거리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이웃으로 선택될 확률이 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Perplexity를 조절함으로써 좀 더 지역적인 구조를 강조할 수 있는데 좀 더 가까운 데이터들을 선택하길 원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멀리 있는 데이터까지 선택하길 원한다는 그런 데이터 분석의 목적에 맞게 이 지역적인 구조에 따라서 Perplexity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TSNE는 확률을 유지하는 차원 축소 방법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UMAP인데요. 이 UMAP이 이 비선형적 특성을 추출하는 마지막 기법이어서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 UMAP의 핵심으로는 일단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number of high dimensional neighbors라는 이런 매개 변수가 좀 중요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자신을 포함해서 몇 개의 샘플을 클러스터에 포함되도록 설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매개 변수인데요. 보통 15가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가 아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이드 오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클러스터 안에 샘플 간의 밀도를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역적인 거리를 유지를 해서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좀 더 멀게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매개 변수로 n-neighbors라는 각 샘플에 클러스터에 포함하고 있는 샘플의 개수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우측의 그림 BC를 비교해 보면 먼저 B의 그림은 네이버스가 15로 설정되어 있어서 각각의 점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클러스터 안에 샘플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네이버스가 80으로 조정된 C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클러스터 간의 거리도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min, dis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샘플 간의 거리의 최소값을 설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값을 좀 낮추게 되면 클러스터 내 샘플 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각 클러스터 간의 차이는 멀어지게 되니까 그 차이를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nNeighbor이라는 매개 변수는 실제 코끼리라는 이런 데이터가 존재할 때 오른쪽에 점처럼 최근접 이웃의 수 이런 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min dist는 이런 클러스터 내 밀도로 좀 더 높게 유지를 하게 됐을 때 오른쪽처럼 데이터 포인트들이 거리가 보존도 되고 이렇게 최소 거리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Map을 앞서 말씀드렸던 TSNE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TSNE는 근처에 있는 이웃들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접근했다면 UMap은 토폴로지적인 접근이라고 알 수가 있어서 이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왼쪽의 그림으로부터 각 점의 원의 크기를 점점 늘려가면서 이 데이터 포인트의 오픈 커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커버 내에 들어오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연결을 하는데 그러면 이 커버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커버의 크기는 데이터의 분포를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해서 이 커버를 구하게 됩니다. 이 분포를 유니폼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리만 가설에 기반을 해서 이 K에는 가장 K개의 이웃된 포인트에 닿는 커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법은 커버에 포함된 여부가 아니라 정도나 확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점마다 최소한 한 점은 이어지도록 해서 한 점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그림처럼 토폴로지적인 구조를 고차원에서 만든 구조를 잘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림을 보면서 좀 두 기법을 비교를 해보자면 TSNE는 매개 변수로 perplexity, 데이터 복잡성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KL 다이버전스를 최적화하는 기법으로 KL 다이버전스를 최적화하는 식으로 이용을 했고요. UMap은 매개 변수로 nNeighbor 그리고 minDist를 사용을 했다는 것.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 왼쪽의 KL 다이버전스에서는 좀 플랫하게 죽어버린 부분도 살려서 표현해주는 함수를 사용을 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TSNE는 랜덤 노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는데 UMap에서는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왼쪽은 좀 더 확률적인 접근이었고 그래서 로컬한 영역을 유지하는 데 좀 용이했고요. UMap 같은 경우에는 토폴로지적인 접근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데 용이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인데요. 지금까지 봤던 부분이 비지도 학습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들과 비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들을 보았습니다. 즉 차원 축소 기법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목차를 순서대로 좀 짚으면서 넘어가 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비지도 학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차원 축소를 왜 하는지, 이 차원 축소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원의 저주, 다중 공손성, 시각화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차원 축소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셀렉션과 익스트랙션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익스트랙션에 초점을 맞춰서 기법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선형적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인 PCA, LDA, MDS를 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비선형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Manifold Learning, 그리고 KPCA, KFG, 아이소맵, LLE, TSNE, UMap을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지도 학습 파트 1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